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부터 항상 첫 해 시작을 했거든요, 첫 주에. 근데 이제 올해는 교육과정이 작년에 2019가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교육과정을 해설서랑 같이 접목시켜서 제가 이제 개론과 강론 들어가는 그 중간에 딱 연결고리로 그거를 교육과정을 이제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과정 뒷파트로 넘어가면서 사상사를 먼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단순하게 막 이렇게 이론하고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예, 그래서 좀 길어. 장황해. 굉장히 막 장황하고 암기할 게 많은 것 같아.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답을 쓰는 건 딸랑 하나. 단어 하나를 쓰는 거예요. 사상사 문제를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뭔가 주관식으로 블라블라블라 논하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네. 물론 옛날에 2007년도 뭐 이때 한 번, 두 번 좀 긴 문장이 있었지만 그때 빼고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보는 형식의 문제들을 보면 기출문제들을 보면 사상사 문제는 막 어려운 것들을 막 몰라서 못 썼어요 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을 때 배경적인 지식 또는 좀 장황하고 또는 이제 세계사나 안 들어봤던 단어들, 좀 생소했던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그 사상사 책을 보면 볼수록 힘들어하죠.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아까 강조했지만 꼭 붙을 내용만 핵심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사상사라는 과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상사라는 과목에 공부를 하는 내용이 이만큼을 공부해야지만 해야지 사상사라는 과목에 준비가 된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첫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제가 이렇게 아까 연간 패키지로 나눴을 때 4, 2, 4라고 된다고 했잖아요. 4개월 동안. 그렇죠? 또 2개월, 그래서 이러면 10월 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1월부터 10월까지의 플랜이잖아요. 자, 그러면 길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전체를 나는 그냥 4개월 안에 다 끝낼 거야 라고 보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수생이나 쭉 말했잖아요. 공부를 일단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똑같이 초수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4개월, 초수는 뭐 10개월, 길게는 보자. 나는 길게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만큼 사상사를 공부해야 되면 제가 오늘 다음 주면은 발달하는데 사상사라는 거 오늘 하루밖에 안 하는데 이 하루 안에 이 시험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다 훑어주고 내가 다음 주까지 발달하기 전까지 사상사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10월 달까지 딱 컴퓨터처럼 입력돼 있다가 시험장에서 인출하면 된다라고 되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월부터 1단계는 요 정도까지 다음에 2달까지는 또 요 정도까지 문제 풀면서 다음에 마지막 암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하는 우리는 조직 과정을 뭐라고 했었죠? 나선형적 조직이라고 말했어요. 교육과정에서 말했죠.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도 나선형적인 기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제 5, 6월에 반복하면서 두 번째 반복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 기둥을 반복하면서 더 어떻게 돼요? 심화되죠. 넓어져요. 영역이. 더 많은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반복하되 더 넓게 즉 처음에 했던 거보다는 당연히 들어가죠. 처음에 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가는데 점점 벌어지면서 반복되면서 심화 확장되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챕터부터 끝챕터까지 다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워 라는 개념 갖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명히 나선형적 조직 과정으로 반복하고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네, 지금 다 못한다고 해도 조바심 내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인,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기본적으로 사상사에서 꼭 다뤄야 될 것들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냐면요. 일단 책을 보시면 109페이지에, 교재 109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 명 한 명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진 여러분들의 대학교에서 배운 교재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교재 중에 있는데요. 이 책으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이걸 넣었을까? 의미가 있겠죠. 물론 얼굴을 보면 더 암기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흐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흐름을 보는데 처음에 우리가 교육적인 것을 제일 처음에 고대 로마 시대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흐름, 철학자들, 그죠? 철학에서부터 유아교육을 한 번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근데 물론 그때는 유아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지 못했죠.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죠. 자, 그래서 유아나 여자 같은 경우는 인권이 굉장히 낮게 치부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이 발현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노예로 살거나 노동의 어떤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하게 됩니다. 물론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저희가 중세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시조라고 생각하는 유아교육이 시조라고 생각하는 시조세 알죠? 시조세. 처음 코메니우스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베, 두이라는 그림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보면 루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로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쯤에 몬테소리도 있고 뭐 슈타이너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을 갖다 놓은 거는 뭐냐? 주류라는 거죠. 주류. 비주류와 주류가 있어요. 뭐든지. 그쵸? 자, 그럼 주류예요. 주류.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왜 이거 줬냐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페스탈로치에게 영향을 받은 프레벨은 또는 프레벨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페스탈로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가 연관이 돼서 시험 문제의 제시문에 문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온 사진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돼 있었지 라고 흐름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상사는 여기까지 다루죠. 사상사 여기까지 다뤄요. 그 다음에 주의가 어떻게 해요? 주의서부터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옵니다. 사회학이라는 것을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심리학의 발달은 곧 뭐를 알게 되나요? 발달을 알게 됩니다. 발달.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과목에서 배웠나요? 유아 발달이라는 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즉 언제 배운다고? 다음 주에 배운다고. 다음 주에 발달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즉 사상사는 여기까지의 흐름을 다루는 과목이라면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이라는 흐름이 새로운 풍조가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됐고 그 교육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바탕에서 유아를 이해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발달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성숙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인문주의, 인지발달이라는 이론가들로 특별히 우리가 가장 피아제를 중요시 여기죠. 유아교육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고 이들이 말하는 것으로 뭐를 이해해? 유아를 이해해야지만 유아를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연구를 누가 해줬어? 플라톤부터 몇천 년 동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줬다고요. 그래서 이 연구한 것들을 내가 그냥 먹기만 하면 돼. 필요한 거 내가 냠냠 씹어 먹고 내 걸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애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를 유아한테 맞춰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아이를 치료하는 나의 힘, 이론적 힘, 지적인 힘, 정서적인 힘으로 만드는 과목인 거예요.
단지 시험을 필사하려고 한다? 노노노노노 아니에요. 내가 시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시험은 뭐야? 나를 교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과정이야. 어떤 과정? 지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1차에서는. 2차에서는 수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합격과 동시에 준비된 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우리 유아교육과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유아교육과 나오면 다 훌륭한 선생님 딱 돼 있나요? 아니죠. 다만 이 사회에서는 이 시험 공부가 대학에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학원이나 사교육의 힘을 빌리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교사로서 띠안짠 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준비를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실습도 나가고 우리가 그쵸? 뭐 기간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파트로 연습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 혼자 막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데 그때 이런 지적인 것들과 지식적인 것을 다 겸비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 자체가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교사로서 준비되는 시간이다. 그런 기간이 될 거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흐름, 코미니우스부터 루소, 페스탈로지, 프레벨, 듀이, 기타 등등 한 10명의 사람들, 이제 물론 여기 없는 사람들까지 제 교재에 있는 사람들을 볼 건데, 오늘 안 하고 넘어가서 2차 때 볼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피바디, 앨런 케이, 뭐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볼 거예요. 사상사를 반복할 때, 심화할 때 볼 거니까. 오늘은 이 주요 인물들 위주로 코미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지, 프레벨, 듀이 이렇게 갈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된다. 다음에 듀이에서 우리는 사상과 듀이는 물론 그래서 이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다루는 책들도 있어요. 발달해서.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심리학과 이런 발달들에 대해서 나눠짐으로써 유아 발달을 이해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는 다 점프할 거예요. 여기는. 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다루고 있는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암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코메니우스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공부 안 하는 건 아닌데 핵심 주요 인물들의 계보를 머릿속에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물론 나중에 끝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자, 그러면 지금 봤던 화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계몽주의하고 진보주의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인물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인물과 관련된 이제 사조까지, 교육적인 사조까지 보게 된 거예요. 왜 사조를 볼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했죠. 교육의 흐름이 유아의 교육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사상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조까지 보는 거지 사조를 달달 암기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코메니우스. 자, 이게 정통이에요. 이 줄이 정통이라는 거죠. 정통이에요. 자, 그럼 그 정통과 함께 뭐 곁다리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코메니우스 때부터 아까 시조세라고 그랬잖아요. 시조세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코메니우스가 제일 처음 말한 게 올해도 이제 루소에서 감각이 나왔지만 감각 또는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과 다음에 자연이라는 것에 합해서 자연스럽게 유아의 성장을 돕는 합자연의 원리 또는 합자연 정신, 합자연 사상 이런 것들은 코메니우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의까지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자연주의를 말했지만 이 자연주의도 방법은 감각, 실생활, 실물을 가지고 하는 감각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였죠. 감각에 대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루소는 자연주의와 로크는 이제 백지설을 통해서 환경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둘 다 영향은 받았지만 각기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앞에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말하면 자기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항상 앞에 사람 거보다 내가 좀 다르게 말하거나 반대로 말하거나 아니면 벽돌 한 장 더 얹어서 심화시키거나 이렇게 돼야지 내 주장, 내 연구
내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 것들을 무시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나 루소도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자,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가 다른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감각과 합자연에 대해서는 로크나 루소도 거의 인정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경을 인정해요. 페스탈로치가 로크는 백지설처럼 환경 인정한데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교육시키는 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백지는 아예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페스탈로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크의 환경적의 중요함과 페스탈로치의 학교의 어떤 모형들을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오웬이 성격 형성 학원을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오웬은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네,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나중에 이제 닐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페스탈로치는 다시 이제 프레벨과 페스탈로치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4년 정도를 같이 만나서 실제적으로 같이 교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프레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됐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루소가 자연을 말한다면 인간성을 말하고 프레벨은 신성을 말합니다. 똑같이 자연을 말하는데 자연주의가 자연성, 인간성, 신성 이렇게 흐름으로 말만 바꿔서 내려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프레벨이 나중에 이제 미국의 듀이에게 영향을 주는데 듀이도 처음에는 오늘 배우겠지만 프레벨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알아낸 게 있죠. 그래서 이처럼 신성, 자연성, 인성, 즉 합자연, 자연의 원리를 이뤄가는데 자연성, 인간성, 신성이라고 말했지만 듀이는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래요? 흥미래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듀이는 흥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주장하면서 그때 발달이라는 얘기를 하죠. 발달에 따라서. 즉 이 발달이 저는 다른 말로 보면 합자연의 원리, 즉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유아가 발달하는 것에 맞춰서 라고 생각을 하면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닐은 오웬에 받은 같은 영국 사람이라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한 명 한 명 암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암기가 된 다음부터는 전체를 보고 서로 간에 연관되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나올 텐데 지금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제가 드리는 말이 모르는데 사람들마다 연관이 있구나. 나는 각각 따로따로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고 반대되는 개념도 있지만 비슷한 개념도 있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중에 머릿속에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공부 딱 오늘 끝나고 보니까 오늘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맥이 잡힌다. 그림의 흐름을 잡힌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일단은 처음에 보여드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주로 공부를 하고요. 교재 하시다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빨간색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부분 나올 때는 제가 책이랑 근데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책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빨간색 부분 없도록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조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사조가. 그쵸? 그러면 이제 계몽주의랑 진보주의가 나왔었으니까 이제 안 나온 게 실학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실학주의는 키포인트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실학에 나눠진다는 건데요.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또는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앞에 시대가 뭐였냐면요. 이 앞에가 인문주의와 중세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인문적. 예, 인문적 실학주의예요.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려면 그냥 실학주의는 인문적 실학주의와 사회적 실학주의와 과학적 또는 감각적 실학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맥락,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옛날 옛적에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암기가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사상사는 스토리,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시대가 중세시대였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단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세계사에서는. 왜 그럴까요? 종교라는 것이 너무 절대적으로 계급을 나누고 또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것에 특히 왕권까지에도 영향을 줬던 시대가 종교적인 힘이 가장 셌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죠. 그래서 유아교육을 좀 봤을 때 또는 교육을 봤을 때는 중세 시기는 좋은 시대 또는 교육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를 교육했어요? 종교주의다 보니까 성경책을 주로 가르쳤죠. 거기다 어떤 성경책이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 라틴어는 보통 시민계급이나 하층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글자였죠. 그들만 누리는 계급이 고급지고 위에 상류층이 누리는 그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계급도 나눠졌지만 그 언어를 모르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교육의 내용이 성경이다 보니 성경을 암기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수도사 밑에 이제 이렇게 어린애들을 수도의 어떤 길로 가는 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기들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암기하고 못하면 때리고 체벌하고 또 뭐 밥을 굶긴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하면 학대인 거죠. 예,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예, 훈육 또는 극기 또는 자기 뭐 신앙을 어떻게 닦는다라는 어떤 그 합리화 안에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루터가 나왔었는데 루터로 인해서 종교교육이 되면서 어떤 인간들이 다시 인간성을 부활시키고 인간의 정신이 살아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실학에서 변화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문주의라고 돼 있죠? 인문주의. 인문주의는 말 그대로 여기서 인문이란 자, 그리스 로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처음에 첫 시간에 아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거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얘기가 좀 나왔을 텐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신화 만화를 보거나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느 정도 한 번은 다 경험해 봤을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주로 서양에서는 처음부터 교육의 교재 또는 내용으로 삼아서 그 신화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이런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던 그 앞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고전을 가지고 했던 인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주의 시대. 자, 근데 인문 시대에는 아까 말했던 성경을 암송시켰던 중세 시대의 특징과 똑같이 인문주의도 그리스 로마 고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것을 암기시켰어요. 암기. 예, 암기를 시키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예. 키케로주의라고 불러요, 그거를. 네, 키케로주의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반복, 단순 암기 이런 교육에 치중을 했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과도기를 하다 보니까 이름을 인문적 실학주의라고 지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인문적 실학주의는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앞 시대에는 인문주의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가져왔다면 그 다음에 사회적 실학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제도 이 안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적은 과학적인 사실
과학 연구, 법칙,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지식의 영역으로 놓고 교육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학은 말 그대로 실학, 실제적으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반대로 실용적으로 내 생활에 쓸 수 있는 내용들 두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종교라든지 성경, 고전 이렇게 내 현실과 상관없는 막 좀 뭔가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학문과 교육이 아니라 내가 실제 느끼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의 흐름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게 언제다? 실학주의라는 거죠. 네, 실학주의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학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제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앞시대에 있던 인문적인 소양들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다는 게 인문적 실학주의였어요. 하지만 이제 인문적 실학주의도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시대 거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서 교육으로 삼고자 했던 게 인문적 실학주의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크라는 사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로크라는 사람이 사회적 실학주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아까 사회제도, 사회생활의 경험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 도야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더 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회권 안에서, 사회제도 안에서 내가 받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봤던 것이 사회적 실학주의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죠. 자연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동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감각적 직관을 기초로 하는 감각교육을 통해,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감각이죠. 네,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이 코메니우스에게 연결이 됨으로써 지금 현대까지도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도 오감을 통해서 놀잇감, 교구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처음 시점이 이 코메니우스의 감각적 실학주의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상사에서 여기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나옵니다. 로크가 더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대부분 코메니우스 다음에 로크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으로 책들에서는 다루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시대적으로는 로크가 처음에 사회적 실학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코메니우스의 어떤 이런 감각적 실학주의를 나온 다음에 유아교육의 의미 있는 것으로 나온 거는 로크의 후반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자기가 뭔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사회적 실학주의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아교육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부분은 로크의 후반부에 대한 것들 또는 마지막의 연구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또는 이 코메니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치는 뒤쪽에 위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울 때는 앞에 분명히 로크가 있었는데 로크는 계속해서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감각적 실학주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줬고 로크가 주고 있는 가운데 코메니우스가 어느 정도 시점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데 로크는 이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책에서는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학주의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 단어 인문적, 사회적, 감각적 또는 과학적 실학주의라는 요 세 가지 명칭 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감각이겠죠. 감각을 중심적으로 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 명칭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명칭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에 없는 부분들은 필기를 하시고요. 필기를 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실학주의는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서 신사로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신사는 로크가 말했던 교육의 목적이에요. 신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실학주의의 대가 또는 중심 인물은 로크고 로크가 말했던 것이 사회적 실학주의의 기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는 자연현상이나 자연과학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직관 또는 감각 이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러므로 실물적으로 다룰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코메니우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실학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줄 실학주의는 제가 실학주의는 17세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17실학 이렇게 암기합니다. 17실학 17 그래서 약간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7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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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세기를 완전 외워버리면 17세기부터 18, 19 이렇게 가거든요. 실학주의 다음에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이렇게 해서 1세기 다 가니까 17실학해서 시작점을 이제 외워버리세요. 17실학. 이제 17실학주의를 시작해서 실학주의는 세 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감각교육이 중요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좀 읽어볼게요. 17실학 보시면 실학주의는 이전 시대의 중세시대 이후에 신중심, 즉 종교 중심에서 벗어나서 현실과 관련된, 실제 삶에 관련된 실용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정의, 개념. 단어를 외웠으면 이제 단어 다음에 외울 건 개념이에요. 왜냐? 시험 문제에서 뭘 쓰래요? 특징을 쓰시오, 정의를 쓰시오, 개념을 쓰시오가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사상사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서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단어 공부가 충실히 된 선생님들께서는 개념을 한 줄 정도는 입으로 블라블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꾸 자신에게 구술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세요. 자, 신중심에서 벗어나 현실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실제 교육 또는 실용 교육을 말했다. 자, 그래서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감각은 훈련이 되어지는 거라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봤다는 거죠. 훈련. 그래서 감각기관의 훈련이라고 그 다음 패러그램 점에 나와 있죠. 감각기관의 훈련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메니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교육의 시조라고 불립니다. 근대 교육의 시조. 코메니우스부터 시작합니다. 자, 생애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넣어드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배경을 알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배경을 또 뺄 수 없어서 넣어드렸어요. 자, 코메니우스는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라비아 교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목사이면서 이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제 불우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숙모한테서 이제 목수일을 이제 배우시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아 목수일을 배우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교사, 목사의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종교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이후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폴란드, 영국, 스웨덴 뭐 이런 곳에 막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분은 범지학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범지학. 37페이지 보시면 코메니우스는 범지학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범지학에서 나온 게 범교육인데요. 서양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서양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종교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교육가들의 흐름 안에 아까 목사였고 또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대부분 지금 사상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다음에 목사가 할아버지고 막 다 이래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종교 중세시대 이후로 종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진리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영향이 있고 알고 있으면 이 사상사 공부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종교적인 얘기, 특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을 연결 또는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범지학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코메니우스는 대학에서 신학을 배웠고 목사였고 교사였기 때문에 그
자기 신념이 교육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사상으로 녹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뭐였냐면 범지학이라는 사상이었는데, 이 범지학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지식, 도덕성, 신앙의 씨를 발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길래 라고는 거죠.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일단 얘기를 해보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 보나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들고 7째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지를 나누고 땅과 하늘, 물, 바다를 나누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둔, 근데 지금 아까 화면에 있었던 그 많은 사상가들이 다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 루소, 그 다음에 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달에 순응하는 그 모든 거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아까 프레베르 때 신성, 그것도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신을 닮았다고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랑 붕어빵처럼 닮았죠. DNA 때문에. 그쵸? 유전인자 때문에. 즉 우리는 그것처럼 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자녀인 인간은 신이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나눠 가졌어요? 뭔가 나눠 가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유전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형상 또는 신성이라는 신의 모방, 신의 어떤 미니어처, 아니면 신의 신성, 신의 성격대로,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교집합적이고 나눠지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심어준 지식, 도덕성, 신앙의 씨가 있는데 신이 분명히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화시키는 것, 씨앗을 틔우는 것, 새싹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신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보석들을 잘 씨앗이 발화될 수 있도록,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말했대요? 유아학교라는 책에서 말을 했다고 돼 있죠. 유아학교. 자, 그럼 왜 중요하겠어요? 자, 이거 왜 중요해요? 범지학이 왜 중요해? 아까 말했던 중세시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전 시대랑 자꾸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전 시대, 중세시대 유아를 어떻게 봤다고요? 이렇게 유아를 존중하고 신이 준 선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봤죠? 그냥 유아는, 중세는 뭐라고 봤어요?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봤죠. 네, 그래서 그냥 유아아이들에게는 똑같이 어른들이 만든 옷을 그냥 작게 만들던, 이유식 없이 그냥 어른들이 먹는 음식 그대로 준다든지, 유아를 유아로 따로 보거나 존중하거나 아동 존중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코메니우스가 이 관점을 확 바꾸죠. 범지학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아는 유아 나름의 라는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아학교라는 책에서.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교육학의 시조다, 출발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라는 문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의 하반부에 보시면 범교육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범교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범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라는 그 코메니우스가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으로 범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쵸? 세 가지로 나누죠. 형이상학, 자연학, 초자연학으로 나누고요. 지식, 도덕, 신앙으로 나눕니다. 즉 인간을 잘 봤을 때는 인간이 세 가지 측면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이성, 감각, 신학이라고 나누면서 이것을 다 가르치면 하나의 사람으로, 전체적인 사람으로, 아까 기독교 사상에서 원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이 돼서 이제 됐다는 그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봤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것은 이 감각, 그러니까 지덕,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식, 도덕, 신앙,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죽은 다음에 내세, 즉 천국에 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범교육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범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독교 사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코메니우스는 실학을 말하지만 이 머릿속의 사상은 목사 집안이었고 기독교적인 종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만 방법은 감각을 통해서 교육 방법을 취했지만 머릿속의 사상은 범지학, 범교육이라는 기독교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맨 밑에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중요하겠죠? 자, 범지학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봤다는 거죠. 형이상학적인 면,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면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혼적인 면 이런 것을 다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은 자, 지적인 측면이고, 초자연이 영적인 측면이네요. 자, 그래서 형이상학하고 초자연학을 영적인 것과 지적, 이성적인 거를 정신적과, 그러니까 영혼육이죠.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대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초자연학에서 다루고, 이제 혼적인 것은 형이상학에서 다루고, 육적인 것은 자연학에서 다룸으로써 이 세 가지를 범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코메니우스가 추구했는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아까 계급사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었고 라틴어를 알면 성경을 배워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를 다 받을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근데 모든 것은 한 가지만, 즉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유용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근데 모든 방법은 성경만 암송하는 고전을 암송하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감각을 통해서 모든 방법,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만져보고 실제 사물을 관찰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누구의 이론이다?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이전 시대의 중세와 인문주의 시대를 반해서 그것과 다르게 자꾸 비교하면은 왜 이렇게 냈는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범교육과 범지학을 배경하에서 코메니우스는 두 가지의 키워드, 즉 아이를 보는 두 가지의 아동관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합리성, 하나는 가소성, 이 두 가지의 단어에 표시해 놓으세요. 자, 합리성을 가진 피조물과 가소성을 지닌 존재를 봅니다. 즉 합리성을 가진 순결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순결의 반대말은 이제 원죄라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관계가 끊어졌잖아. 하나님이랑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 원죄에서는 순결이라는 것이 원죄에서 봤을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봤잖아요. 신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독교적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유아를 그렇게 원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선한 합리성을 가진 선한 존재로 보게 됐다는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선설적 아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합리성을 지녔으며 유아 또한 합리성을 지녔다. 그러나 유아는 태어나면서 실제적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부의 도움에 의해 펼쳐나가야 된다. 즉 유아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유아가 지닌 합리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를 져서 원죄를 진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어떻게 봤냐면요. 죄는 태어나서 아담이 지은 거다. 순수하게 태어난 상태로는 유아는 그 상태로는 죄인이 아니다.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선한 존재인데 태어날 때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인간에게 합리성이라는 걸 줬는데 그 합리성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를 그 합리성이
아까 씨앗을 틔운다 그랬죠. 발화시킨다 그랬어요.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합리성이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다? 교육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성을 가진 순결한 피조물로 보았다. 합리성.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즉 성선, 원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로 본다는 과동관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가소성. 왁스 또는 양초라고 하면서 사상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양초 공예 같은 거 해봤을 거예요. 양초는 약간의 열을 가하면 약간 물렁물렁해지면서 모양을 변경시키거나 다 녹여가지고 색깔 집어넣어서 다시 굳으면 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다른 색깔로 변하죠. 그것처럼 인간도 유아 때는 뭔가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나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무쌍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소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소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 누구랑 교육을 해내냐?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 교육받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교육의 목적은 아까 말했던 대로 내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의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을 통일에 의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식교육, 덕성교육, 도덕교육, 신앙교육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내세를 잘 준비해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용을 뭘로 삼았느냐라는 것은 39페이지에 있는 대교 수학이라는 이제 표에 나온 단계별 학교 제도에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거기서 출제가 됐었죠. 일단은 1세부터 6세까지 다니는 시기에 길을 이제 연령을 나눠놨는데 39페이지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코메니우스는 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공교육 제도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단계를 나눴어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그런데 저희가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유아가 첫 번째 1세부터 6세에 해당하는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은 유치원에서 가르치지만 그 당시에는 무릎학교, 즉 어머니의 무릎이죠. 모친학교라고 하는 가정에서 아까 말한 가소성을 지닌 존재로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모성애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학교가 이제 나중에 현대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 즉 DAP라고 하는 저희가 발달에 얘기하는 그것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거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처음에 이제 코메니우스의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목을 가르치되 교육 내용 표를 봤더니 감각 훈련을 시킵니다. 주로 어릴 때부터. 그다음에 구별학습, 언어, 도덕성, 다음에 신앙의 기초, 자연계 사실과 진리라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게 되는데, 즉 중세에서 시작했던 성경 말씀 암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서 벗어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뭐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모든 것을 많이 이제 가르치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구별해서 뭘 했냐면 39페이지 이제 맨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형이상학,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기하학 이런 것처럼 거의 20가지나 되는 항목을 다 이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웬만한 엄마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 다 다뤄준다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을 위해서 책도 편찬을 하게 되죠. 다음에 단계별로 진행이 됐다는 거라는 거요. 자, 이 유아기가 무릎학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문반, 신생아반, 젖먹이반, 옹알이와 첫걸음 시작하는 반 이렇게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수업을 시켰고 외부 감각을 훈련시키면서 주변의 대상, 즉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감각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머니 무릎학교의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시켰느냐. 직관주의,
또는 감각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출연결이라고 해서 제가 책마다 제 책에는 어느 부분에서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직관주의 교육에서 이제 직관 또는 감각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감각은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감각을 줬기 때문에 이 감각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의 암기 교육이 아닌 형식 교육이 아닌 실제 실물 교육으로 돌아서게 되는 큰 계기가 됐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성경책 글자밖에 없었고 유아들을 위한 놀잇감이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감각 교육을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최초의 그림책이 나오게 되죠. 세계도회라는 그림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감각교육 어떻게 시키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물 보여줌으로써 애들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책 이름이 뭐다? 세계도회다라는 거죠. 세계도회. 그래서 세계도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세계도회는 원래 라틴어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언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림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떠한 책도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림이 들어간 라틴어 교재, 언어를 가리키는데 그림을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그 그림을 통해서 언어 학습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책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의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교육 방법은 그림책을 통한 방법 또는 감각을 이용한 방법을 했고 학습의 강조를 해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자, 놀이. 자, 우리 2019 개정에서 놀이를 굉장히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부터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아니 노노노노 언제부터? 코메니우스부터 처음부터 물론 이전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놀이가 나와요. 아테네, 스파르타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놀이는 요즘 근대나 현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유아를 처음에 유아교육의 처음 시발점부터 아이들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를 고민했는데 그때부터 유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 방법으로는 가장 최고라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성을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책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단락이 이제 붙은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쪼개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 유아는 본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즐겁고 쉽게 배우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놀이는 유아의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게 하고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신체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들의 정신과 언어를 발달시킬 때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로코한테 영향을 주죠. 로코는 체육,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장면에 도표 보여드렸죠. 코메니우스가 그 밑에 루소랑 로코랑 영향을 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코는 이 부분에서 코메니우스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즉 유아의 특성을 잘 이해했죠. 놀 때 잘 배운다. 몸을 움직일 때 잘 배운다. 그래서 이번에 놀이기록 2019 개정에 놀이 2의 자료에 보시면 유아의 특성에 유아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놀 때 가장 잘 배운다. 신체를 움직여 놉니다. 라는 게 이번에도 있어요. 2019에. 그쵸? 자, 이게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요. 네, 그때부터의 사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몸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 다음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신분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아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즉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이제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의 섭리와 법칙의 순서를 따르는 교육 방법 이게 뭐예요? 자연의 섭리와 법칙의 순서, 자연주의, 합자연 말하는 거죠. 따르는 교육 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금 이 학제를 말함으로써 공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가정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학제로서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이지만 그때는 무릎학교라고 하는 장소는 가정이지만 학교의 가정이라는 장소는 가정인데 학교처럼 어떤 학교에 오기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1단계는 가정에서 보내고 2단계, 3단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라는 학제를 통해서 공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모든 사람. 즉
신분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범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공교육이 필요하니 학교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책에서 보시면 39페이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의 놀이 중심, 지금 2019의 놀이 중심의 근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표는 대교수학이라는 책에서 나왔죠? 네, 대교수학이라는 책에서 나왔고, 대교수학 27장의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교수학에 보시면 뭘 제시했다? 학교 제도에 대해서 대교수학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대교수학은 1, 2, 3, 4편까지 되어 있는데 4편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렇게까지 뭐 자세한 것까지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교재는 쓰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육 방법 뭐다? 코메니우스는 직관인데 직관은 감각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과 감각은 틀리고, 감각을 통해서 직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동등한 거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직관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직관의 개념. 자, 그러면 39페이지 기출 연결 볼게요. 감각교육, 유아는 단계적으로 발달하면서 감각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감각에 의하지 않고 지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지성을 따르는 것, 이게 직관이라는 거, 직관. 지성적인, 머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감각을 따르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머리의 직관, 지성이 생긴다라고 말한 것은 코메니우스의 주장이고, 이것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왜? 유아는 단계상 아이들이 글자보다는 감각을 통해서 직관을 마련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단계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단계를 인문, 신생아, 젖먹이, 옹알이 이렇게 단계 나눴다 그랬잖아요. 무릎학교를 그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단계마다 맞는 감각이 아이들 머릿속에 지성을 발달시킨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요약해서 제시문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본문에서는 이만큼의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몇 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사의 특징이에요. 사상사는 뭔가 스토리도 많이 알고 배경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팍 쭈각해서 키워드만 딱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학문보다는 분량은 많지만 공부할 거리는 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9페이지 중요한 페이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메니우스를 왜 계속해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시작점이라서 이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연구를 이어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한 코메니우스를 잘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코메니우스로부터 어떻게 변했구나, 코메니우스한테 이걸 가져왔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서 코메니우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아시고 명확하게 딱 세워놓으시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합자연의 교육 원리라는 거죠. 자, 이제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합하는 교육을 합자연의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연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숲, 산, 계곡 뭐 이런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연이 아니라, 자, 자연이라는 것은 특히 코메니우스는 아까 기독교적 사상이었잖아요. 기독교적 사상. 즉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그들 기독교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을 끄집어내서 자연스럽다고 말해요. 즉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신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질서, 신에 대한 어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표현들,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우리에게 부여된 대로, 신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자연에 있는 자연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인간이 발달해 가는데 그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에 교육이라는 것이 덧입혀져서 같이 가주는 것이 합자연이라는 거죠. 교육은 그 자연스러움, 즉 신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아라. 이 신이 인간에게 준 자연스러움, 발달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대로 교육이 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자연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합자연의 핵심적인 사상은 지금까지도 우리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에 내려오고 있나요? 성숙주의 이론이죠. 유아 발달 배웠으니까. 그쵸? 유아는 발달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숙주의 입장에서는 성숙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입장이잖아요. 즉, 이 입장은 지금까지도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이때 고대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똑같잖아, 인간이라는 거. 신이 만든 인간 똑같기 때문에 흐름이 맥락에 똑같은, 핵심적인 흐름이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유아의 본성에 이미 이 자연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이 아이들을, 자연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발화시켜서 잘 씨앗을 틔워서 인간 현세 세상에 살 동안 열매를 잘 맺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까 말했던 코메니우스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자연의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자연에 합해야 되는데, 그때 합할 때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 순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진행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죠. 즉, 내부에서 외부로의 원리, 일반적 특수,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단계적으로 발달의 원리에 맞춰라. 즉,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 5가지의 원칙에 의거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일단 아이들이 어떤 원리나 개념, 추상적인 것보다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추상적인 기억이나 언어, 상징으로 가라. 사물부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는 지금 현재도 다 적용하고 있고 지금 유아교육에서 다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특수한 것으로 진행시켜라.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라. 그래서 즉 예를 들면 모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어려운 라틴어를 가르쳐라. 아, 라틴어 아까 나왔죠? 중세 시대 말했어요. 자, 어려운 라틴어부터 가르치려고 애들 막 학대하지 말고 때리고 체벌하지 말고 그냥 보통 쓰는 모국어, 유럽에서 쓰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만 쓰고 다음에 라틴어를 가르쳐라 라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창조의 원리가 단계적이었듯이 유아를 교육할 때는 연령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발달 속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발달 속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때부터 코미니즘 발달, 즉 발달의 속도는 뭐예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발달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인생의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교수법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아이마다 그 발달 단계별로 보이는 특성들이 있는데 유아마다 그쵸?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적합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된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합자연이라는 것을 교육에서 이루어가자라고 말했죠. 뭘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적용시키자라고 말했던 게 코메니우스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자연의 지금 말한 것처럼 자연의 원리를 따르되 감각을 통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하자는 말이 감각과 또는 직관 교육의 원리, 감각 직관의 교육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객관적 자연주의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럼 객관적 자연주의. 그럼 반면에 주관적 자연주의가 있겠네요. 자, 객관적 자연주의는 코메니우스라면 주관적은 루소예요. 그래서 루소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객관적 자연주의란 뭐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그 사물에서 느낀 것을 지성으로, 직관으로 받아들여서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 즉, 객관적인 어떤 사물들, 현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을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한다면 이 주관적 자연주의는 즉 개별화, 개별성을 더 심화시켜서 각자 느끼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것을 자연주의인데로서도 자연인데 지금처럼 객관적인 어떤 전체의 사물의 개념보다는 본인이 감각에서 느끼는 거를 더 치중했기 때문에 주관적 자연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글자 거기 진하게 보시면 직접적인 사물을 통한 교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코메니우스는 무조건 뭐 때문에? 기존의 중세시대 성경 그리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놀잇감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물 교육, 처음으로 관찰하는 거, 사물을 끄집어냈고 뭔가 놀잇감을 갖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과 직관 교육의 원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때 결과물로 나온 게 뭐다? 세계도회라는 그림 자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직접적 사물을 통한 교육이라고 했지만
어떤 실물로 딱 나온 게 아니라 기껏해야 그림이라는 거죠. 그림. 코메니우스는 그림의 책에다가 성경도 책이었잖아요. 그림에 그림을 넣는 것 정도로 실물을 제시하면서 감각 교육을 했어요. 그림을 볼게요. 42페이지 그림 보시면 세계도회에 그림이 있죠. 그럼 뭐 거기 막 공룡, 뭐 동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그림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물, 그림이라도 보여주면 애들이 그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감각, 지성이 감각과 연결돼서 직관 통해서 지성, 즉 지적인 부분, 지식이라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세계도회의 그림에 첨가된 의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세계도회는 어떤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감각과 직관의 원리와 연결되어서 그것의 결과물이 세계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범과 훈육의 원리입니다. 자, 모범과 훈육은 왜 나왔냐면 도덕적인 것과 신앙교육을 중요시 여겼죠. 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이거든요. 습관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훈육, 좋은 습관을 들리는 것도 훈육이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도 훈육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 조기에 아까 가소성을 지녔다 그랬잖아요. 막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면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때 훈육과 적당한 가정 지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교육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원리가 모범과 훈육의 원리. 누가?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과 훈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가르침과 경고 및 꾸짖음을 제공하되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에는 말 안 듣는 자녀를 이제 매로 다스리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사랑하는 자녀로는 징계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는 무조건 때리지 않고 혼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혼내지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린 자식한테는 그런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혼내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크길 원해서 혼내기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경고도 하고 꾸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역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정에서 그렇게 훈육해라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대 유아교육에서 가져온 점을 본다면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성교육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지금도 인성교육인데 지금도 이 기본생활습관인데 유치원에서 기본생활습관 할 때 2차 면접 가시면 여러분이 대답할 때 서론 부분에서 항상 인성 또는 기본생활습관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코메니우스가 말한 모범과 훈육의 원리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기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조기교육, 아까 말한 대로 신앙교육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교육들은 이 유아대 가소성이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가능한 한 일찍 교육을 시작해서 학습에 필요한 기능이 갖춰지기 전에 자연의 순서에 맞춰서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봤고 이것을 조기교육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는 이제 나무에다가 비교를 하고요. 저기 조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경.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서 또는 멋있게 이렇게 나무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키워놓을 때 있잖아요. 정원에.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나무의 가지가 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대로 다 나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곱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 거가 나와 있죠. 나뭇가지가 한번 구부러지면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몸과 영혼도 어렸을 때 형성되는 것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산다는 조기 교육을 주장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번 구부러지면 고쳐지지 않는다? 다음 주에 배울 발달에 나오지만 이건 뭐냐면 적기성, 기초성, 뭐 불가역성, 누적성 이런 발달에 대한 어떤 속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 사상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모 교육을 강조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모범과 훈육을 보이는 게 부모였고 또 제1단계가 아까 무릎학교라는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교육론 또는 부모교육을 강조했다라고 하고 이것이 현대에서는 부모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정연계라는 부분이 지금도 시험 문제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올해 논술 문제에서도 부모와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었잖아요. 부모교육이면서도 가정연계거든요. 자, 그것처럼 부모교육은 처음에 코메니우스 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코메니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는 주장, 원리들이 그때 옛날 얘기가 아닌 거를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현대까지도 이것이 흘러내려와서 지금 유치원에서 우리가 만약 이번에 합격하면 현장 가서 해야 될 모든 부분에서 이미 이 코메니우스 사상들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거죠.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코메니우스의 중요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서를 여러 가지를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교수학 또는 세계도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대교수학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교육서라는 거에 의의가 있고 공교육, 아까 학제를 제시했다라는 거. 1편은 일반 수학, 2편은 일반 교수론, 3편은 도덕 및 종교적 도야, 4편은 학교 제도, 학교 개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아까 무릎학교라는 것은 4편에 해당하는 2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교수학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그림책으로서 세계도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온 책이 범교육론과 유아학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아학교라는 책이 출제 예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부모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양육 지침서로서 어머니를 위한 지침서를 제공한 것이 유아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학교와 관련된 것은 뭐 지문으로는 가정교육이나 부모교육 또는 모범과 훈육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서 책 이름을 유아학교를 적도록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론 모의고사 때도 한번 내긴 할 거지만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던 책들에 대해서 저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코메니우스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계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